제 이름은 송지우입니다. 올해 72살이죠. 2025년 2월, 저는 딸 미나의 간곡한 권유로 실버 레지던스에 입주했습니다. 경미한 어지럼증 때문이었어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24시간 케어에 품격 있는 생활까지 보장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미나는 공연기획사 대표답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지휘자고 10살 손녀 서아는 피아노 콩쿠르를 준비하고 있죠. 아들은 해외 주재 중이라 자주 만날 수 없어서요. 입주 첫날 로비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치 5성급 호텔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 빛났고 수입 가구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따로 있었어요. 피난문 앞에 놓인 대형 화분이었습니다. 저 화분, 예쁘긴 한데 길목을 막네요. 제가 혼잣말을 하자 안내하던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테리어 컨셉에 맞춰 배치한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다들 좋아하세요. 예쁨 뒤에 동선이 가려지면 위기는 조용히 온다. 국내 항공사에서 수석 승무원으로 그리고 객실 연교관으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죠. 안전을 먼저 보는 거였습니다. 직원은 제 손목에 QR코드가 새겨진 밴드를 채워주었어요. 외출하실 때는 이걸 찍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야간 외출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안전상 규정이거든요. 야간이면 몇 시부터인가요? 저녁 8시 이후입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외출을 권하지 않아요. 제 방은 15층이었습니다. 넓고 깔끔했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가져온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항공사 은퇴 기념품인 은색 휘슬 키링과 빨간 승무원 스카프였죠. 휘슬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미나와 서아가 살고 있겠죠. 잘 선택한 걸까?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려한 게 오히려 어색했거든요. 항공사에서 일할 때는 늘 실용성과 안전성을 먼저 따졌는데 여기는 보여주기에 더 신경 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낸 지 벌써 4년이 되었으니까요. 어지럼증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첫 기록을 남겼습니다. 입주 첫날, 시설 화려함, 피난문 앞 화분 위치 확인 필요, 야간 외출 제한 8시, QR밴드 시스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당신은 모든 증거를 남기려 하네. 맞습니다. 불의는 못 참는 성격에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까지 있으니까요. 운영이사라고 소개받은 남혜성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송지우 어르신, 입주 첫날 어떠세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로비 화분 배치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 그 부분이요? 디자인 컨셉이라서요. 입주민분들 대부분이 만족해 하세요. 남혜성 이사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지적을 받을 거라 예상 못했나 봐요. 물론 예쁘죠. 하지만 만에 하나 급한 상황이 생기면요. 저희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이 우선이거든요. 대화를 마치고 남혜성 이사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운영진 안전보다 편의 우선 경향, 관찰 필요. 첫날부터 느낌이 오묘했어요. 분명 좋은 시설이고 직원들도 친절한데 뭔가 겁만 번지르르한 느낌이었죠. 항공사에서 위기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으로는 진짜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빨간 스카프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천천히 지켜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배우게 될 것은
화려함과 안전 사이의 진실일 거라는 걸 말이죠. 입주 한 달이 지나면서 실버 레지던스의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전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 향이 로비를 채웠어요. 오후에는 소규모 클래식 살롱이 열리고 저녁엔 워킹클럽 활동도 있었죠. 정말 호텔 같지 않아요? 옆방에 사는 박소란 씨가 말했습니다. 66살의 전직 약사죠. 까칠해 보이지만 정확한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완벽한 게 오히려 어색해요. 제 말에 박소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약사 시절 습관인지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기본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고요. 항공사에서 매년 받던 교육을 입주민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송지우 어르신께서 직접 해주시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젊은 간호사 김수진 씨가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강의실에서 미니 클래스를 열었어요. 1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보관함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죠. 만약의 상황에서 이 기계에 접근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보관함 비밀번호를 메모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비밀번호는 2580이었습니다. 단순한 숫자, 조합이라 기억하기 쉬웠어요. 수업이 끝난 후 박소란 씨와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약품 카트를 끌고 가는 간호사를 봤어요. 잠깐만요. 박소란 씨가 카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네요. 같은 성씨의 입주민이 두 분인데 약물 표시가 애매해요. 김명수, 김영호 이런 식으로 풀네임을 써야 하는데 김씨로만 되어 있어요. 저도 카트를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서명란도 비어 있었고요. 실수가 생길 수 있겠네요. 약사로 일할 때 가장 무서워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동명이인 약물 오류는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박소란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지켜보자는 뜻이었죠. 며칠 후 시설 점검을 나온 한도윤 기사와 마주쳤습니다. 58살의 베테랑 기술자였어요. 어르신, 오늘 날씨 어때요? 흐리네요. 곧 비 올 것 같은데요. 한도윤 기사가 지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하 변전실, 장마철에 약하긴 해요. 매년 걱정이죠. 많이 약한가요? 건물이 오래되어서요. 배수 시설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비만 조금 많이 와도 물이 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모든 안전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어요. 대비책은 있나요? 비상 발전기가 있긴 한데 용량이 크지 않아서요. 전체를 커버하기엔 부족해요. 한도윤 기사는 말을 마치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소란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겉보기엔 완벽한데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허술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약물 관리도 그렇고 전력 시설도 그렇고. 박소란 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네, 그래야겠어요. 그 순간부터 저희는 작은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작은 균열들을 찾기 시작했죠. 밤에 수첩에 적었습니다. AED 비밀번호 2580점, 약품 카트 동명이인 표시 미흡, 지하 변전실 침수 가능성, 비상발전기 용량 부족, 실버 레지던스의 첫인상은 분명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틈새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항공기에서 배운 게 있다면 작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비틀림일 뿐이지만
이것들이 언젠가 큰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3월 중순, 손녀 서아의 피아노 콩쿠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청소년부 콩쿠르 본선에 진출했어요. 전화기 너머 서아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10살 손녀가 본선까지 오른 게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축하한다. 서아야, 언제 하는 거니?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에요. 할머니도 꼭 오세요.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콩쿠르 시작 시간이 저녁 7시 30분이면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려면 최소 10시는 넘을 거예요.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인 8시를 훌쩍 넘어버리죠. 다음 날 아침 운영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손녀 콩쿠르 때문에 금요일 외출 승인을 받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이 스케줄을 확인하더니 난색을 표했어요. 어르신, 죄송한데 야간 외출은 응급 상황이 아니면 승인하기 어려워요. 손녀 콩쿠르가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가족 행사잖아요. 규정이 그래서요. 안전상 문제 때문에 만든 원칙이거든요. 참다 못해 남해성 이사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이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치매 환자도 아니고 거동도 자유로운데 왜 외출을 제한하나요? 남해성 이사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송지우 어르신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전체 입주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만든 규정이에요. 예외를 두면 관리가 어려워지거든요. 안전을 명분으로 관리 편의를 강요하는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남해성 이사의 표정도 경직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보호자 동의서라도 쓸게요. 제 책임하에 외출하겠다고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결국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서아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해야 했죠. 할머니가 못 간다고? 왜요? 할머니가 사는 곳 규칙 때문이야. 전화기 너머로 서아가 실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층에 사는 이정만 어르신이 저혈당으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콜벨이었어요. 이정만 어르신이 비상 콜벨을 눌렀는데 소리가 너무 작았던 거죠. 제가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다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듣고 발견한 거였어요. 콜벨이 이렇게 작아도 되나요? 응급차를 기다리며 김수진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좀 작긴 해요. 다른 입주민분들 수면에 방해가 될까 봐서요. 그럼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도니까 괜찮을 거예요. 정기 순찰이라고 했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리 자주 돌지 않았어요. 특히 야간에는 더욱 드물었죠. 이정만 어르신이 응급차에 실려 나간 후 박소란 씨와 함께 앉았습니다. 이상해요. 안전을 위해서라면서 정작 안전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네요. 야간 외출은 막으면서 콜벨 소리는 줄이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박소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수첩에 적었습니다. 서아 콩쿠르 참석 불가, 야간 외출 승인 거부, 콜벨 음량 부족으로 이정만 어르신 발견 지연, 정기 순찰 빈도 의문, 실버 레지던스의 규정들이 진짜 입주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워졌어요.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미흡한 면이 많았거든요. 더 속상한 건 서아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못 나가세요? 규정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네. 이상해요. 다른 실버타운은 그렇게 엄격하지 않던데. 딸도 의아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의 규칙들이 과연 합리적인지,
진짜 입주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야겠다고 말이죠. 4월 초,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게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복도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남혜성 이사와 몇 명의 직원이 이야기하는 소리였죠.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한마디가 귀에 박혔습니다. 3개월만 지나면 괜찮아요.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 3개월이 고비죠.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이나 간호 인력을 줄여도 민원이 잠잠해져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적응하면 별 말씀 안 하시니까요. 맞아요. 초반에만 서비스 레벨을 높게 유지하면 돼요. 남혜성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야간 인력도 줄일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비용 절감이 목표니까요. 저는 책장을 넘기는 척하며 계속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콜벨 시스템도 그대로 두고요.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큰 사고만 안 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3개월만 버티면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에게 저희는 3개월 후에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던 거죠. 그날 저녁 박소란 씨를 찾아갔습니다. 소란 씨,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휴게실에서 들은 대화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박소란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보인 친절함이 다 가짜였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3개월 지나면 서비스 수준을 대폭 낮출 계획인 모양이에요. 약사로 일하면서 이런 곳 많이 봤어요. 초기 마케팅과 실제 운영이 완전히 다른 곳들 말이에요. 박소란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모아야죠. 저는 항공사에서 배운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증거요? 투약 기록 오류, 근무 인력 변화, 콜벨 시스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기록해둬야 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박소란 씨는 약물 관리 현황을 체크했어요. 동명이인 표시 문제, 복용 시간 불일치, 서명 누락 등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저는 직원 근무표와 콜벨 시스템을 관찰했어요. 야간 근무자 수, 순찰 빈도, 콜벨 응답 시간 등을 측정했죠. 일주일 후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지우 씨, 봐요. 지난달에 비해 야간 간호사가 1명 줄었어요. 박소란 씨가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정말이네요. 그럼 응급 상황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약물 관리도 더 엉성해졌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거예요. 저희는 피난 동선도 다시 점검했습니다. 로비에 대형 화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술품이라며 복도에 놓인 조형물들이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콜벨 소리를 측정해보니 정말 작았어요. 데시벨 측정 앱으로 재봤는데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가 심각해요. 박소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혹시 이곳 계약서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보장 조항이 있니?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그냥 궁금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수첩에 적었습니다. 운영진 대화 내용 마이너스 3개월 후 서비스 축소 계획 확인. 야간 인력 감축. 콜벨 시스템 방치. 증거 수집 시작. 3개월의 허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 아래에 숨겨진 진짜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 같은 입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4월 말 실버 레지던스 내부에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단은 체력 단련실 이용 문제였어요.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운동기구들을 시간대별로 제한하겠다는 공지가 나온 거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타임슬롯제를 도입합니다. 오전 9시-11시, 오후 2시-4시, 저녁 6시-8시로 나누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공지를 본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아무 때나 가서 운동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시간을 제한한다는 거였거든요. 정춘옥 씨가 가장 먼저 반발했습니다. 77살의 부유한 입주민 대표였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돈 내고 들어온 건데 시간까지 제한받아야 해요. 로비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도 의견을 말했습니다. 타임슬롯제보다는 이용자가 많을 때 양보하며 쓰는 게 어떨까요? 굳이 시간을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송지우 씨는 또 그런 소리 하네요. 여긴 호텔이에요. 훈육소가 아니고요. 정춘옥 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를 감놔라 배놔라 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훈육이 아니라 배려죠. 모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편하게요? 제한받는 게 편한가요? 입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춘옥 씨처럼 제안에 반발하는 사람들과 저처럼 다른 해결책을 찾자는 사람들로 나뉜 거죠. 며칠 후 더 큰 공지가 나왔습니다. 입주민 안전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시행합니다. 1점 모든 공용시설 타임슬롯제 확대 2점 야간 외출 승인 절차 강화 3점 방문객 사전 등록제 도입. 박소란 씨와 함께 공지문을 읽었습니다. 점점 통제가 심해지네요. 맞아요. 3개월 후 서비스 축소 전에 먼저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아요. 입주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질서 있는 생활이라며 환영했고, 다른 일부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반발했어요. 저는 공개 포럼을 제안했습니다. 운영진과 입주민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남혜성 이사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포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들인데요. 입주민 의견도 들어보셔야죠. 실제로 생활하는 건 저희니까요. 결국 작은 미팅룸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입주민 대표 5명과 운영진이 참석했어요. 보여주기보다 살아내기가 먼저입니다. 제가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남혜성 이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설이 예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안전하고 편리한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타임슬롯제도 좋지만 정작 콜벨은 소리가 작고 피난로는 막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차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구체적인 일정은? 남혜성 이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박소란 씨가 나섰습니다. 약물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요. 동명이인 구분이 애매하고 서명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운영 방침은 바꾸기 어려워요. 간담회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정춘옥 씨가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송지우 씨, 아까 말씀 중에 콜벨 소리가 작다고 했죠? 네, 실제로 측정해봤는데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지난번에 12층 이정만 씨 쓰러졌을 때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정춘옥 씨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들도 더 있나요? 저는 박소란 씨와 함께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야간 인력 감축, 피난로 장애물, 약물 관리 허점 등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 정도면 심각한 문제네요. 정춘옥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그날부터 작은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박소란 씨 둘뿐이었는데 정춘옥 씨가 합류하더니 점차 더 많은 입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운영진의 대응은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입주민들의 불만을 억누르려 했거든요. 이렇게 가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박소란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수첩에 적었습니다. 타임슬롯제 도입으로 입주민 분열, 정춘옥 씨 태도 변화, 운영진 통제 강화, 소규모 연대 형성. 커뮤니티 안에서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보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죠. 6월 중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비가 많이 왔어요. 하루 종일 굵은 빗줄기가 건물을 두드렸습니다. 한도윤 기사가 걱정했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녁 9시경, 갑자기 건물 전체가 어둠에 빠졌습니다. 정전이에요. 복도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나와 복도를 살폈습니다. 몇몇 입주민들이 문을 열고 나와 있었어요.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정춘옥 씨 목소리였습니다. 함께 갇힌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비상등 불빛으로는 상황 파악이 어려웠거든요. 119에 신고했나요? 김수진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했는데 장마 때문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죠. 저는 방으로 돌아가 실버 휘슬을 들고 나왔습니다. 빨간 스카프도 목에 둘렀어요. 휘슬을 불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삑, 삑, 삑. 규칙적인 신호로 입주민들의 주의를 끌었어요. 모두 침착하세요. 복도로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항공사에서 배운 대피 유도 방법이었습니다. 혼란 상황에서는 명확한 신호와 지시가 중요하거든요. 박소란 씨가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우 씨,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해요? 일단 다른 분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계단으로 1층에서 상황을 파악해봐요. 로비로 내려가는 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난문 앞에 놓인 대형 화분이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는 더욱 위험했어요. 이 화분 치워야겠어요. 혼자서는 무거워서 못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몇 분이 도와주셨어요. 하나, 둘, 셋. 함께 힘을 합쳐 화분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피난로가 확보되었어요. 이제 안전하게 나갈 수 있어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휘슬 소리를 들고 빨간 스카프가 어둠 속에서 눈에 띄어서 입주민들이 제 뒤를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8층에서 내려온 최영배 어르신이 로비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호흡도 멈춘 상태였어요. 심정지 같아요. 김수진 간호사가 맥박을 확인하며 외쳤습니다. AED 어디 있죠? 보관함이 잠겨 있어요. 비밀번호 2582예요. 제가 외쳤습니다. 그동안 메모해둔 게 도움이 되었어요. 딸각, 보관함이 열렸습니다. AED를 꺼내서 최영배 어르신에게 연결했어요. 모두 떨어져 주세요. 기계가 심장 충격을 가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제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가슴 압박을 계속하면서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항공사 교육에서 배운 대로였어요. 몇 분 후 최영배 어르신이 기침을 하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 사이 119 구급대가 도착했어요. 최영배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소방대가 엘리베이터에서 정춘옥 씨 일행을 구조했습니다. 송지우 어르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네요. 소방관이 고마워했습니다. 정춘옥 씨가 구조된 후 저를 찾아왔어요. 지우 씨, 고마워요. 정말 무서웠는데 휘슬 소리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다행히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지우 씨가 지적한 문제들이 다 맞았네요. 정춘옥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력이 복구된 건 새벽 2시가 되어서였어요. 지하 변전실이 침수되어서 임시 발전기로 버텨야 했거든요. 그날 밤의 일은 실버 레지던스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화려한 시설 뒤에 숨겨진 허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입주민들은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예쁨 뒤에 동선이 가려지면 위기는 정말로 조용히 온다는 것을 말이죠. 정전 사태 다음 날 남혜성 이사가 긴급 입주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남혜성 이사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부 입주민분께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추가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저를 돌아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대피 유도를 한 것을 문제 삼는 거였어요. 정춘옥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송지우 씨가 없었으면 저희 다 큰일 날 뻔했어요. 물론 좋은 의도였지만 전문가가 아닌 분이 임의로 행동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남혜성 이사의 말에 다른 입주민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사님, 그럼 전문가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콜벨도 제대로 작동 안 하고 피난로는 막혀 있고 AED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겠습니다. 언제요? 벌써 몇 달째 같은 말씀만 하시는데요. 박소란 씨가 큰 봉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드릴게요. 봉투에서 여러 서류들을 꺼냈어요. 투약 기록 오류 사례, 근무 인력 변화표, 콜벨 소음 측정 결과, 피난 동선 방해물 사진들이었죠. 이게 다 뭔가요? 남혜성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명이인 약물 오류가 지난달에만 3건 있었어요. 서명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박소란 씨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간호사도 1명 줄었죠. 콜벨 소리는 안전 기준보다 15데시벨이나 낮고요. 제가 콜벨 측정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신 거죠? 입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우리 안전에 관한 일인데요. 정춘옥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제 회의실에서 나눈 대화도 알고 있어요. 저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무슨 대화 말인가요? 3개월만 지나면 서비스를 축소해도 된다는 내용이요. 비용 절감이 목표라고 하셨죠? 남혜성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오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오해인지 설명해 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나였어요. 엄마,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변호사도 함께요. 변호사? 계약서 검토해보니 문제가 많아요. 서비스 수준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게 여러 건 있어요. 미나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계약과 리스크 관리에 밝았거든요. 어제 일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했어요. 1시간 후 미나가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준호입니다. 계약서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24시간 케어 서비스, 전문 의료진 상주,
안전시설 완비 등이 계약 조건인데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네요. 그건 해석의 차이일 수 있어요. 남혜성 이사가 변명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특히 야간 인력 감축과 안전시설 미비는 심각한 문제죠.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도 가능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안하겠습니다. 위약금 면제, 보증금 전액 반환, 그리고 서면 사과문 작성입니다. 남혜성 이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그건 너무... 아니면 소비자 보호원과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귀하가 하시면 됩니다. 결국 몇 시간의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문제를 제기한 다른 입주민들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춘옥 씨를 포함해 총 8세대가 집단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소란 씨와 마지막 차를 마셨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네, 처음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래도 함께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박소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진실 공개, 계약 해지 성공, 위약금 면제, 보증금 전액 반환, 집단 해지 8세대. 화려한 포장지가 마침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숨어있던 진실과 함께 말이죠. 7월 초, 저는 실버 레지던스를 떠났습니다. 미나와 서아 집 근처의 작은 임대 아파트를 구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용적이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콩쿠르 있을 때마다 바로 올 수 있어요.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못 간 아쉬움이 큰 동력이 되었어요. 새 집 현관에 실버 휘슬을 걸었습니다. 빨간 스카프도 잘 보이는 곳에 두었고요. 이제 이것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진짜 안전 도구가 되었거든요. 한 달 후,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니어 안전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참여하실 의사 있나요? 전문 경력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박소란 씨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첫 모임에서 저희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콜벨 위치예요. 침실, 화장실, 거실에서 모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요. 화재나 정전에 대비해서 손전등과 휘슬을 준비해 두세요. 간단하지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약물 관리도 중요해요. 특히 같은 성씨 가족이 있으면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하고요. 참석한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송지우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하다니.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뉴얼대로 한 것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안전은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준비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8월 말, 서하에 또 다른 콩쿠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맨 앞줄에서 관람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왔어요. 무대에서 저를 발견한 서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차르트 소나타였죠. 맑고 깨끗한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연주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음악도 안전도 마찬가지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탄탄한 기본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아가 무대를 마치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땠어요? 완벽했어. 정말 그랬습니다. 완벽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실버 레지던스에서 나오길 잘했어요. 진짜 위험한 곳이었네요. 그래도 나쁜 경험만은 아니었어. 많은 걸 배웠으니까. 뭘 배우셨어요? 화려함이 안심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선택은 늘 우리 몫이라는 것. 저녁에 복지관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우 언니, 오늘 뉴스 봤어요? 실버 레지던스에서 또 사고가 났대요.
박소란 씨의 메시지였어요. 정말요? 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입주민이 다쳤다고 하네요. 저희가 나온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저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첩 마지막 장에 마무리 글을 적었습니다. 2025년 8월 새로운 시작 시니어 안전 동아리 활동 서아 콩쿠르 관람 성공 진짜 안전의 의미를 깨달음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들이죠. 실버 레지던스에서의 6개월은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법을 배웠고,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박소란 씨 같은 동료가 있고, 미나와 서아 같은 가족이 있고, 복지관 어르신들 같은 이웃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현관 문고리에 걸린 실버 휘슬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보여주는 안전이 아니라 살아내는 안전을 만들어가는 하루들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72살에 겪은 작은 모험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예쁨 뒤에 동선이 가려지면 위기는 조용히 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마음과 연대하는 힘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우리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세요.